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실화들을 바탕으로 했지만 사생활 보호와 몰입을 위해 등장인물은 모두 가공의 인물로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혹시나 주변에 누군가와 닮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우연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강남이라는 이름이 주는 환상은 달콤했다. 화려한 빌딩 숲과 반짝이는 외제차들, 그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세련된 사람들. 하지만 그 화려함의 이면, 빌딩 숲의 그림자가 가장 짙게 드리운 골목 끝자락엔 나의 초라한 보금자리인 반지하 방이 있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이름도 생소한 작은 디자인 회사에 합격했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다. 비록 보증금 500에 월세 50만 원짜리 창문조차 제대로 나 있지 않은 곳이었지만 이곳이 나의 찬란한 미래를 열어줄 발판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반지하 특유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는 아무리 방향제를 뿌려도 사라지지 않았고 낮에도 전등을 켜지 않으면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은 내 마음까지 잠식해 들어왔다. 무엇보다 나를 힘들게 한 것은 이 건물의 주인이자 이 동네에서 임대왕이라 불리는 박노인이었다. 그는 이 일대에만 수십 채, 전국적으로는 무려 247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는 괴물 같은 노인이었다. 그를 처음 본 날을 기억한다. 계약서를 쓰기 위해 들렀던 그의 개인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 금싸라기 땅에 위치한 낡은 상가 건물 3층에 있었다. 사무실 벽면에는 그가 소유했다는 건물들의 리스트와 지도가 빼곡히 붙어 있었고 그는 금태 안경을 치켰으며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시장에서 팔다 남은 고기 덩어리를 품평하는 듯한 그 불쾌한 시선. 그는 내 직업과 월급, 부모님의 직업까지 꼬치꼬치 캐물으며 내가 자신의 월세를 제때 낼 수 있는 인물인지를 시험했다. 그는 입만 열면 자신의 부를 과시했다. 대한민국 땅 어디를 밟아도 내 땅이 아닌 곳이 없다는 둥, 구청장도 자기 앞에서는 고개를 숙인다는 둥의 허풍 섞인 자랑이 이어졌다. 247채. 그 숫자가 주는 압박감은 대단했다. 사회 초년생인 나에게 그는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산이자 내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는 절대 군주처럼 느껴졌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라기보다는 거대한 굴레에 스스로 발을 들여놓는다는 본능적인 공포에 가까웠다. 이사 첫날부터 박 노인의 횡포는 시작되었다. 그는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매달 10만 원을 따로 챙겨갔지만 정작 복도, 전등이 나가거나 하수구가 막혀도 나 몰라라 했다. 전화를 하면 버럭화부터 내며 젊은 사람이 그런 것도 못 고치냐고 타박하기 일쑤였다. 그의 논리는 단순했다. 돈을 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비로 너희를 거두어주고 있다는 식의 오만한 시혜적 태도였다. 매달 말일이 다가오면 가슴이 조여왔다. 월세를 하루라도 늦으면 그는 집 앞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렸다. 어이, 김 선생. 남의 귀한 땅 빌려 쓰면서 돈을 떼먹으려고 하면 안 되지. 복도가 울릴 정도로 크게 소리를 지르는 통에 옆집 눈치가 보여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에게 세입자는 인격체가 아니라 매달 꼬박꼬박 이자를 물어다주는 현금 인출기에 불과했다.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다. 조금만 참자고 돈을 모아 이 지옥 같은 반지하를, 저 무시무시한 노인의 소나기를 벗어나자고. 하지만 강남의 물가는 가혹했고 박 노인의 욕심은 끝이 없었다. 그는 틈만 나면 관리비를 올리겠다느니 수도세가 많이 나왔다느니 하며 나를 압박했다. 그의 247채 왕국은
그렇게 수많은 지이들의 피땀 어린 월세로 견고하게 쌓아 올려진 성이었다. 그날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퇴근길이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 입구에서 박 노인의 검은색 대형 세단을 보았다. 그는 차창을 내리고 지나가는 나를 불러 세웠다. 비에 젖어 축 늘어진 내 몰골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는 두툼한 금반지를 낀 손으로 담배 연기를 내뱉으며 말했다. 이번 달부터 주차 관리비 3만 원을 더 내라고. 차도 없는 나에게 주차 관리비라니. 항변하려는 내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그는 내 말을 자르며 차창을 올려버렸다. 빗줄기는 굵어지고 내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참아왔던 분노이자 이 부조리한 왕국에 대한 반역의 서막이었다. 박 노인의 사무실은 이른바 왕국의 심장부였다. 낡은 상가 건물 3층,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곳을 오르내릴 때마다 나는 마치 거대한 거미줄로 걸어 들어가는 먹잇감이 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사무실 문을 열면 가장 먼저 코를 찌르는 것은 쾌쾌한 종이 냄새와 비릿한 돈 냄새였다. 벽면을 가득 채운 화이트보드에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소위 급이 높다는 동네의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 옆으로는 그가 소유한 247채의 빌라 호수와 계약 만료일이 적힌 거대한 도표가 붙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자산 목록이 아니라 수백 명의 삶을 쥐고 흔드는 박 노인의 권력 지도였다. 박 노인은 항상 낡았지만 고급스러운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앉아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십 권의 두꺼운 장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는데 그는 그것들을 자신의 성경이라 불렀다. 내가 월세 영수증을 받으러 갈 때마다 그는 일부러 장부를 천천히 넘기며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곤 했다. 이거 봐, 김 선생. 이번 달에만 계약 갱신하는 집이 20채야. 내가 하루라도 쉬면 이 동네 물가가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 그는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낄낄거렸고 그 웃음소리는 좁은 사무실 벽에 부딪혀 기괴하게 울려 퍼졌다. 그의 위세는 단순히 숫자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는 세입자들을 대할 때 마치 중세시대의 영주가 소장농을 대하듯 고압적이었다. 한 번은 내 앞순서로 상담을 받던 아이 엄마가 아이의 아토피 때문에 도배를 새로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박 노인은 그녀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금반지가 낀 손으로 책상을 탁탁 쳤다. 애 엄마, 여기가 호텔인 줄 알아? 싫으면 나가면 돼. 대기하는 사람만 줄을 섰어. 247채 관리하면서 당신 같은 사람 사정 다 봐주면 난 뭐 먹고 사나? 냉혈한 같은 그의 태도에 아이 엄마는 결국 눈물을 훔치며 사무실을 나갔고 박 노인은 그녀의 뒷모습에 대고 쯧쯧 요즘 것들은 배가 불렀어라며 침을 뱉듯 내뱉었다. 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에게 집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오로지 수익률을 뽑아내는 기계일 뿐이었다. 박 노인은 세입자들 사이에서 강남 임대왕이라 불렸지만 그 이면에는 피 빨아먹는 거머리라는 악명이 자자했다. 그는 수리비 아까운 줄은 알면서도 본인의 사치에는 아낌이 없었다. 사무실 구석에는 그가 골프를 치러 다닐 때 쓴다는 수천만 원 호가의 골프백들이 즐비했고 주차장에는 매번 다른 색상의 외제차가 세워져 있었다. 그 화려한 물건들은 모두 우리 같은 서민들의 고열로 닦인 것들이었다. 박 노인의 위세가 가장 극에 달할 때는 소위 계약 갱신의 시즌이었다. 그는 법적으로 정해진 인상폭 따위는 우스갯소리로 여겼다. 그건 돈 없는 놈들이나 따지는 거지. 내 건물에서 살고 싶으면 내 법을 따라야지.
그는 대놓고 현금 거래를 요구했다. 계좌 이체를 하면 기록이 남는다며 굳이 10,000원짜리 뭉치를 봉투에 담아 직접 가져오라고 시켰다. 그 무거운 현금 뭉치를 받아 챙길 때의 그 탐욕스러운 눈빛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는 지폐 세는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를 음악 감상하듯 즐겼고 그 소리가 멈출 때마다 마치 영토를 확장한 정복자처럼 의기양양해졌다. 그의 왕국 안에서 나는 숨이 막혔다. 내가 열심히 일해번 월급의 절반 이상이 그의 외제차 기름값이나 골프장 그린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 참기 힘들었다. 하지만 더 화가 나는 것은 그런 그를 누구도 제지하지 못한다는 무력감이었다. 주변 부동산 중개인들도 박 노인의 눈치를 보느라 바빴다. 그가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 그 동네의 복덕방들은 문을 닫아야 할 처지였으니까. 박 노인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사무실 벽에 걸린 247채의 목록을 보고 있자니 문득 소름 끼치는 생각이 들었다. 이 거대한 숫자가 과연 정당한 노력의 대가일까? 세금을 제대로 내고 법을 지키며 쌓아 올린 성일까? 박 노인이 현금만을 고집하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소문은 이미 동네 세입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는 자신이 법보다 위에 있다고 믿는 듯했다. 247채라는 압도적인 숫자가 주는 권력에 취해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이 얼마나 깊은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사무실을 나오며 차갑게 식어가는 건물 벽을 손으로 훑쳤다. 곰팡이 핀 내 방과 대비되는 그의 화려한 사무실, 그리고 세입자들의 눈물을 비웃는 그의 비린내 나는 위세. 그때 결심했다. 이 견고해 보이는 왕국에도 반드시 틈은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틈을 찾아내는 순간 247채라는 숫자는 그를 지켜주는 성벽이 아니라 그를 짓누르는 거대한 무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나의 서러움과 분노는 조용히 하지만 아주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박 노인의 목전까지 다가가고 있었다. 그날 밤 하늘은 마치 구멍이라도 난 듯 무서운 기세로 비를 퍼부었다.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조차 빗줄기에 가려 희미해질 무렵 나의 좁고 어두운 반지하 방은 거대한 수조로 변해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창문 틈으로 스며들던 빗물이 어느새 방바닥을 적셨고 이내 역류한 하수구 물이 방 안가득 차오르기 시작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에 섞인 비릿한 하수구 악취가 코끝을 찔렀다. 나는 필사적으로 대야를 들고 물을 퍼냈지만 들이닥치는 물의 양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발목까지 차오른 차가운 물 속에서 나는 젖어가는 내 소중한 물건들을 보며 절망했다. 대학 졸업 선물로 받은 노트북, 부모님이 보내주신 반찬들, 그리고 내가 꿈을 담아 그렸던 디자인 시안들이 검은 물줄기에 휩쓸려 쓰레기처럼 떠다녔다. 공포와 막막함에 떨며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박 노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가는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연결된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걱정 어린 목소리가 아니라 단잠을 깨워 짜증이 가득 섞인 날카로운 호통이었다. 이 야밤에 무슨 일이야? 잠도 없나? 나는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다. 방에 물이 들어오고 있다고, 가전제품이며 가구가 다 망가지고 있다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박 노인의 대답은 내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 비가 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왜 나한테 전화해? 젊은 애가 기운도 좋네. 물이나 열심히 퍼내고 내일 얘기해.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는 끊겼다. 차가운 기계음만이 빗소리에 섞여 내 귓가를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내 삶은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다. 물 빠진 방 안에는 진흙과 오물이 뒤섞인 잔해들만이 굴러다녔다. 방 노인은 정오가 다 되어서야 나타났다. 그는 흙탕물이 튈세라 까치발을 들고 내 방으로 들어오더니 코를 움켜쥐며 인상을 찌푸렸다. 애끼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방꼴이 이 모양이야? 지저분하게 시리. 사과는커녕 나를 탓하는 그의 태도에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나는 무너진 자존심을 부여잡고 수리비와 가전제품 보상을 요구했다. 세입자의 잘못이 아닌 건물의 노후화와 배수시설의 문제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러자 방 노인의 눈빛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변했다. 그는 내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며 삿대질을 해댔다. 보상?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 김 선생, 잘 들어. 여긴 내 건물이고 내 법이 지배하는 곳이야. 억울하면 강남 아파트로 이사를 가든가. 왜 여기서 궁상 떨면서 나한테 난리야? 그리고 이거 봐. 벽지에 곰팡이 핀 거 다 당신이 물 안 퍼내서 그런 거 아냐? 이거 다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 안 그러면 보증금에서 깎을 줄 알아.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렸고 근처를 지나던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쳐다봤다. 247채나 가진 임대왕에게 이 작은 반지하 방 하나는 그저 돈 안 되는 귀찮은 애물단지에 불과했던 것이다. 방 노인은 내 대답도 듣지 않고 콧방귀를 뀌며 자신의 외제차로 향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그가 밟고 지나간 진흙 발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았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사회초년생이라서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인가 하는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방 노인에게 세입자는 동등한 인간이 아니었다. 자신의 부를 채워주는 소모품, 혹은 자신의 위세를 확인시켜주는 노예에 불과했다. 그는 247채의 집을 가졌을지 몰라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날 오후 나는 젖은 옷가지를 정리하며 박 노인이 남긴 계약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종이 위에는 교묘하게 박 노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독소 조항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조항들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내 눈에 무언가 이상한 점이 보였다. 계약서 하단에 찍힌 도장과 특약사항의 문구가 이전에 그가 내밀었던 다른 서류와 미묘하게 달랐다. 억울함에 사무쳐 있던 내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다. 그는 247채라는 거대한 숫자를 관리하기 위해 법의 테두리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었다. 무너진 자존심은 서서히 서늘한 복수심으로 변해갔다. 박 노인은 내가 그저 순진하게 당하고만 있을 줄 알겠지만 그는 큰 실수를 했다. 밟으면 꿈틀거리는 지렁이가 아니라 기회를 엿보며 독을 품는 뱀을 건드린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다. 이 차가운 반지하 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였다. 그가 쌓아 올린 247채의 부패한 왕국을 무너뜨릴 아주 작은 틈을 찾는 것. 빗물에 젖어버린 내 꿈들을 위해, 그리고 나처럼 그의 오만함에 짓밟힌 수많은 세입자들을 위해 나는 칼을 갈기 시작했다. 강남 임대왕 박 노인, 당신의 위세가 얼마나 갈지 내가 똑똑히 지켜봐 주마. 내 마음속에선 이미 거대한 폭풍우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침수된 방을 정리하며 며칠을 보냈다. 쓰레기 봉투 몇 개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추억이 버려졌다. 젖어서 눌어붙은 종이 뭉치들을 떼어내던 중 비닐 화일에 넣어두었던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보게 되었다. 박 노인의 오만한 얼굴이 떠올라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나는 차분히 그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계약 당시 박 노인이 내밀었던 서류 뭉치 중 실수로 끼워 넣었는지 아니면 내가 잘못 가져온 것인지 모를 노란색 먹지 한 장이 딸려 있었다. 그것은 내가 서명한 계약서와는 별개의 금액이 현저히 낮게 책정된 또 다른 계약서 사본이었다. 내가 매달 내는 월세는 50만 원인데 그 노란 종이 위에는 20만 원이라 적혀 있었다. 보증금 역시 실제 내가 건넨 돈의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 말로만 듣던 다운 계약서라는 확신이 들었다. 박 노인은 247채나 되는 건물을 소유하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거대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세입자들에게는 높은 월세를 받으면서 세무서에는 쥐꼬리만 한 수익을 신고하며 그 차액을 고스란히 자신의 주머니로 챙기고 있었다. 나는 이 가려진 진실의 끝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싶어졌다. 퇴근 후 나는 조심스럽게 같은 건물의 세입자들을 찾아 나섰다. 평소 박 노인의 눈치를 보느라 서로 인사조차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이웃들이었다. 201호에 사는 고시생 청년, 303호의 젊은 부부, 그리고 옥탑방에 사는 할머니까지. 나는 비 피해를 핑계로 그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그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박 노인은 모든 세입자에게 현금 결제만을 강요했고 계좌 이체를 요구하면 불호령을 내리며 계약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그 영감탱이 돈독이 올라도 보통 오른 게 아니에요. 나한테는 월세를 올리겠다고 협박하면서 동사무소에 신고할 때는 딴소리하지 말라고 입단속까지 시키더라고요. 옥탑방 할머니는 억울함에 몸을 떨며 말했다. 할머니의 증언을 듣는 내내 나는 소름이 돋았다. 박 노인의 247채 왕국은 단순히 성실한 투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의 눈을 속이고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우리 같은 힘없는 세입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만든 거대한 범죄의 결과물이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날 밝혀졌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구청에 들러 건물 대장을 확인해 보았다. 박 노인이 내게 강남 임대왕이라며 자랑하던 건물들 중 상당수가 본인의 명의가 아닌 이름도 모르는 친인척이나 심지어는 유령법인의 명의로 쪼개져 있었다. 전형적인 명예 분산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회피 수법이었다. 247채라는 숫자는 그에게 있어 자부심의 상징인 동시에 반드시 숨겨야만 하는 치부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면서도 그 부를 지탱하는 뿌리는 썩은 동아줄처럼 위태롭게 숨겨두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며칠간 밤을 새우며 박 노인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부동산 카페를 뒤져 그가 소유한 다른 동네 빌라들의 평판을 조사했다. 피해자는 나뿐만이 아니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소송 중인 사람, 불법 개조된 방 때문에 과태료를 뒤집어 쓴 사람 등 박 노인의 발자국이 닿은 곳마다 눈물과 원망이 가득했다. 그는 법의 허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해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짓밟으며 몸집을 불려온 포식자였다. 내가 찾아낸 진실은 무거웠다. 사회 초년생인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거대한 부정부패의 덩어리였다.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박 노인의 그 당당했던 목소리가 실은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한 비겁한 고함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용기가 솟구쳤다. 그는 나를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로 취급했지만 바로 그 어린애의 손에 자신의 왕국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열쇠가 쥐어져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를 터였다. 나는 가방 속에 고이 접어둔 노란색 다운 계약서, 사본을 손으로 꽉 쥐었다. 땀으로 눅눅해진 종이의 촉감이 마치 박 노인의 숨통을 조이는 밧줄처럼 느껴졌다. 이제 시작이었다. 그가 쌓아 올린 247채의 화려한 탑 밑바닥에 내가 찾아낸 이 작은 균열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나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평범한 일상을 짓밟힌 한 세입자의 분노가 거대한 권력의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보여줄 차례였다. 나는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길을 걸어 나오며 다짐했다. 박 노인, 당신이 누려온 그 비릿한 영광의 시간은 이제 끝났다고. 손에 쥔 노란색 다운 계약서 사본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내 손안에서 뜨겁게 요동치는 듯했다. 이 종이 한 장이 박 노인의 견고한 성벽에 낼 수 있는 균열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지 사회초년생인 나로서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그토록 오만하게 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부정한 돈의 축적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대학 시절 과 동기이자 현재 세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구 성민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민이는 평소 꼼꼼하고 정의감이 강한 녀석이라 내 이야기를 들으면 분명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늦은 밤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성민이를 만났다. 나는 그동안 박 노인에게 당했던 서러운 일들과 이번 침수 사고,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다운 계약서에 대해 쏟아내듯 털어놓았다. 성민이는 내 말을 묵묵히 들으며 내가 가져온 서류를 꼼꼼히 살폈다. 안경 너머로 번뜩이는 성민이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한참 동안 서류를 뒤적거리던 성민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내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다. 성민이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탈세 수준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거대한 조세 포탈의 정황이라고. 247채라는 규모를 생각하면 이건 국세청에서도 눈독을 들릴 만한 초대형 사건이라는 것이었다. 성민이의 분석에 따르면 박 노인의 수법은 치밀했다. 그는 임대 수익을 축소 신고해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것은 물론 증여세와 취득세를 피하기 위해 수많은 차명 계좌와 명의를 도용하고 있었다. 특히 내가 발견한 다운 계약서는 그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공식 장부와 실제 수익 사이의 거대한 괴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스모킹건이었다. 성민이는 박 노인이 이 짓을 수십 년간 반복해왔다면 그가 포탈한 세금과 가산세만 해도 수백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247채라는 압도적인 숫자가 역설적으로 그를 옥죄는 거대한 족쇄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성민이와 함께 작전을 짰다. 단순히 다운 계약서 한 장으로는 부족했다. 박 노인의 모든 건물을 전수조사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소유한 주요 건물들의 실제 임대료와 신고된 임대료의 차이를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했다. 나는 성민이가 알려준 대로 국세청의 탈세 제보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세입자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해 그들이 박 노인에게 현금을 입금했던 내역이나 현금 봉투를 건넬 때 찍어둔 사진 혹은 박 노인의 강압적인 현금 요구가 담긴 녹취록 등을 수집하기로 했다. 그날 이후 나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낮에는 회사에서 디자인 작업을 하며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았지만 퇴근 후에는 박 노인의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사냥꾼으로 변신했다. 나는 박 노인이 관리하는 다른 건물들을 직접 찾아가 우편함을 뒤져
세금 고지서의 명의를 확인하고 인근 부동산을 돌며 박 노인의 평판과 거래 관행을 수집했다. 다행히 박 노인에게 원한을 가진 세입자들은 생각보다 많았다. 그들은 처음엔 보복을 두려워했지만 내가 수집한 증거들과 성민이의 법적 조언을 전하자 하나둘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박 노인은 여전히 내가 자신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는 가련한 먹잇감인 줄 알고 있었다. 가끔 마주칠 때마다 그는 여전히 김 선생, 방은 좀 말랐나? 젊은 애가 그렇게 청승을 떨면 복달아나라며 낄낄거렸다. 그 비릿한 웃음을 볼 때마다 나는 속으로 차갑게 을조렸다. 웃어더라, 박노인. 그 웃음이 내 인생의 마지막 사치일 테니까. 그의 오만함은 나에게 오히려 힘이 되었다. 그가 나를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나는 더 치밀하게 그의 숨통을 조일 증거들을 모아나갔다. 성민이는 내가 모아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완벽한 형태의 제보 서류를 만들기 시작했다.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와 법적 근거가 뒷받침된 국세청의 심장을 관통할 화살이었다. 247채라는 거대한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군대가 아니었다. 사회 초년생의 작은 용기와 전문가의 날카로운 분석, 그리고 짓밟힌 자들의 조용한 연대면 충분했다. 나는 더 이상 침수된 반지하 방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거대한 악을 심판할 준비를 마친 집행자였다. 준비는 끝났다. 성민이가 건네준 두툼한 서류 봉투를 품에 안았을 때 내 손끝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고 서늘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박 노인은 자신이 가진 247채의 집이 자신을 평생 지켜줄 성벽이라 믿었겠지만 그 성벽 아래에서 내가 파 내려간 터널은 이미 그의 왕국 심장부까지 닿아 있었다. 나는 내일 아침 국세청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상상하며 정말 오랜만에 깊고 달콤한 잠을 청했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온다는 말, 그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박 노인에게 똑똑히 보여줄 차례였다. 결심이 서자 발걸음은 거침없었다. 나는 퇴근 후 어스름이 깔리는 시간을 이용해 박 노인이 소유한 또 다른 빌라들을 돌기 시작했다. 강남 한복판, 겉으로 보기엔 번듯한 대리석 외벽을 가진 건물들이었지만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것은 나처럼 고단한 삶을 꾸역꾸역 버텨내는 청춘들과 갈 곳 없는 노인들이었다. 나는 그들의 문을 두드렸다. 처음엔 잡상인 취급을 받거나 이단 종교인으로 오해받아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내가 내민 침수된 방의 사진과 박 노인의 폭언이 담긴 녹취록을 보여주자 굳게 닫혀있던 문들이 하나둘씩 열리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사연은 내 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다. 302호에 살던 취업준비생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합격한 회사의 기숙사 입주 기회를 날렸고, 지하층에 살던 신혼부부는 곰팡이 때문에 아이의 폐렴이 심해졌음에도 수리비는커녕 애 관리를 못한 내 탓이라는 박 노인의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숨죽여 울던 피해자들이었다. 하지만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는 순간 그 슬픔은 날카로운 분노의 칼날로 변해갔다. 우리는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박노인 대책위원회라는 이름 아래 조용하지만 치밀한 연대를 시작했다. 성민이는 우리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고 혀를 내둘렀다. 박노인이 세입자들에게 보낸 협박조의 문자 메시지, 현금을 요구하며 직접 적어준 쪽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세입자가 몰래 촬영한 박노인의 비밀 장부 영상까지 확보되었다. 그 영상 속에는
247채 각 호수별로 실제 받는 월세와 세무서에 신고하는 금액이 빨간 펜과 파란 펜으로 정교하게 나뉘어 적혀 있었다. 그것은 박 노인이 공들여 쌓아 올린 범죄의 설계도였다. 성민이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조세 포탈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예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제보서를 작성해 나갔다. 우리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했다. 박 노인의 귀에 이 사실이 들어가는 순간 그는 자신의 막대한 자금력과 인맥을 동원해 증거인멸을 시도할 것이 분명했다. 나는 박 노인을 마주칠 때마다 더욱 비굴할 정도로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 지난번엔 제가 너무 예의가 없었습니다. 방은 제가 어떻게든 잘 치워볼게요. 내 가증스러운 연기에 박 노인은 기분이 좋아졌는지 껄껄 웃으며 내 어깨를 툭툭 쳤다. 그래, 김 선생. 사람은 그렇게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해. 그래야 떡고물이라도 떨어지는 법이지. 그가 내 어깨를 만진 손길이 징그러워 소름이 돋았지만 나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다. 속으로는 그의 목에 걸린 투명한 올가미를 조금씩 조이고 있었다. 연대는 생각보다 견고했다. 세입자들은 각자가 가진 작은 증거 하나하나를 소중히 모았다. 어떤 이는 박 노인이 현금을 세던 소리를 녹음해 왔고 어떤 이는 그가 차명 계좌로 입금을 유도했던 예금주 명단들을 정리해 왔다. 247채라는 거대한 성벽은 그 안에서 고통받던 개미들의 합심으로 밑바닥부터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냥개 앞에 떨던 먹잇감이 아니었다. 우리는 거대한 짐승을 무너뜨리기 위해 숨을 죽이고 기회를 엿보는 노련한 사냥꾼들이었다. 강남의 화려한 야경 아래 박 노인의 불 꺼진 사무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서로의 눈빛으로 다짐했다. 반드시 이 왕국을 무너뜨리겠노라고. 마침내 성민이가 제보서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다. 국세청 지하조사국으로 향할 이 서류 봉투 안에는 박 노인이 지난 20년간 저질러온 온갖 부정과 비리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제보서를 제출하기 전날 밤 나는 침수되어 엉망이 된 내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했다. 박 노인은 내일도 여느 때처럼 자신의 외제차를 타고 247채의 영토를 순회하며 위세를 떨칠 것이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모를 것이다. 자신이 밟고 서 있는 그 땅이 사실은 거대한 지뢰밭이며 그 지뢰의 스위치를 바로 그가 무시했던 사회초년생 지희가 쥐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우리는 제보서를 제출할 날짜를 납세자의 날 직후로 잡았다. 가장 상징적인 순간에 가장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기 위함이었다. 성민이는 국세청 내부 인맥을 통해 이번 제보가 얼마나 파괴력이 클지 조심스럽게 타진했고 돌아온 대답은 긍정적이었다. 247채라는 상징성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본보기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침묵의 연대는 완성되었고 사냥은 시작되었다. 나는 가방 깊숙이 서류 봉투를 넣으며 나직하게 응조렸다. 박 노인, 이제 당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견뎌야 할 시간이야. 어둠 속에서 내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국세청에 제보 서류를 접수한 지 사흘이 지났다.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함 속에서 나는 박 노인의 사무실 문을 다시 두드렸다. 이것은 나의 마지막 자비이자 그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사무실 안은 여전히 에어컨 바람이 서늘했고 박 노인은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금반지가 낀 손으로 장부를 넘기고 있었다. 그가 소유한 247채의 왕국은 오늘도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저 장부 속에 적힌 숫자들이 하나둘씩 불길에 휩싸여 사라질 시간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뗐다. 침수 피해가 심각해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으니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다.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 노인은 코웃음을 치며 장부를 덮었다. 그는 마치 벌레를 보듯 나를 쳐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김 선생, 내가 우스워 보여? 비 좀 왔다고 집을 나간다니 여기가 무슨 여관방인 줄 알아? 계약 기간이 엄연히 남았는데 어디서 보증금 타령이야.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고압적이었고 그 오만함은 좁은 사무실 안을 가득 메웠다. 박 노인은 책상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내 앞에 던지듯 내밀었다. 그것은 그가 직접 작성한 듯한 조잡한 수리비 청구서였다. 벽지 도배비, 바닥 보수비, 심지어는 하수구가 막힌 것이 내 탓이라며 청구된 배관 공사비까지. 합계 금액은 내 보증금의 절반을 훌쩍 넘는 액수였다. 이거 봐. 당신이 방을 엉망으로 써서 들어가는 돈이 이만큼이야. 보증금에서 이거 다 까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 억울하면 소송이라도 하든가. 근데 알지? 나 강남에서 20년 넘게 건물 올린 사람이야. 판검사들도 내 인맥 안에 있어. 젊은 애가 괜히 힘 빼지 말고 조용히 나가. 그는 내 반응을 즐기듯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댔다. 247채라는 숫자가 주는 권력에 취해 그는 법도 상식도 자신 아래에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내가 아무 말 없이 서 있자 그는 내가 겁을 먹었다고 생각했는지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사람들이 날 왜 임대왕이라 부르는지 알아? 나한테 대들어서 이긴 놈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야. 너 같은 애들은 그냥 밟으면 찌그러지는 깡통 같은 존재라고. 그의 비아냥 섞인 도발은 내 가슴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복수심의 불길에 기름을 부었다. 나는 가방 속에 든 서류 봉투를 꽉 쥐었다. 그 안에는 그가 탈세한 수백억 원의 증거와 그를 파멸로 이끌 제보 접수증이 들어 있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그 종이들을 그의 면상에 뿌려주고 싶었지만 나는 참았다. 가장 완벽한 카타르시스는 적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추락시키는 것이니까.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정말 한 푼도 못 돌려주시겠다는 건가요? 내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자 박 노인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껄껄 웃었다. 그래, 나갈 테면 몸만 나가봐. 내가 여기서 나가서 갈 데가 어디 있겠어? 박 노인은 자신의 외제차 키를 챙겨 일어났다. 그는 내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가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거야, 김 선생. 억울하면 너도 집 200채쯤 가져보든가. 그가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직하게 의졸였다. 그래, 세상은 불공평하지. 하지만 정의는 가끔 아주 잔인하게 돌아오기도 해. 그는 자신의 왕국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여전히 위풍당당하게 복도를 걸어 내려갔다. 사무실을 나오자 눈부신 강남의 햇살이 나를 비췄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 노인은 방금 전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마지막 갈림길에서 파멸의 길을 택했다. 그는 나를 밟으면 찌그러지는 깡통이라 불렀지만 그 깡통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국세청의 칼날이 그의 심장을 관통하는 것을 지켜보는 일뿐이었다. 247채의 집이 그의 든든한 성벽이 아니라 그를 가두는 거대한 감옥이 되는 순간을. 나는 휴대폰을 꺼내 성민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준비 끝났어.
이제 터뜨려줘. 전송 버튼을 누르는 내 손가락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서늘한 쾌감이 전신을 감싸 안았다. 박노인이 누려온 그 비릿한 영광의 시간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강남 임대왕의 몰락, 그 화려한 막이 오르기 직전의 고요함이 골목길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나는 곰팡이 냄새나는 내 반지하 방으로 향하며 생전 처음으로 가벼운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내일 아침 강남의 공기는 오늘과는 전혀 다를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남의 공기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다. 하지만 박노인의 초호화 저택 앞은 이미 보이지 않는 폭풍의 눈 속에 들어가 있었다. 박노인은 여느 때처럼 실크 잠옷 바람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비서가 타온 최고급 블루마운틴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뒤적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아마 오늘도 어떻게 하면 세입자들의 주머니를 더 털어낼지, 새로 사들릴 248번째 매물은 어디가 좋을지에 대한 탐욕스러운 계산으로 가득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아침은 예고 없이 들이닥친 거친 구두 소리에 산산조각이 났다. 강남세무서 조사국에서 나왔습니다. 박춘식 씨, 조세 포탈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세무조사 착수합니다. 대문을 박차고 들어온 10명 남짓한 검은 양복의 사내들. 그들의 손에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이 들려 있었다. 박노인은 들고 있던 커피잔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갈색 액체가 고가의 페르시아 양단 카펫 위로 번져나갔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당장 서장 불러와. 하지만 평소 구청장도 발 아래 두었다던 그의 호통은 서리빨 같은 조사관들의 기세 앞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다. 조사관들은 익숙한 솜씨로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박노인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숨겨두었던 서재의 비밀 금고가 열리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수십 건의 이중 장부와 차명 계좌 통장들,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뭉치들이 테이블 위에 쌓였다. 박노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조사관의 팔을 붙잡고 이건 오해다, 아는 사람 심부름으로 보관 중인 거다라며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조사관이 내민 서류 뭉치를 보는 순간 그는 말을 잃고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세입자들이 모은 증거들과 내가 국세청에 제출한 결정적 제보 자료들이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노인은 거품을 물며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했고 그의 비서는 어디론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댔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국세청은 박노인이 소유한 247채의 모든 자금 흐름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검찰과의 공조하에 그의 모든 금융자산을 동결시킨 상태였다. 조사관들이 박노인의 컴퓨터 본체를 떼어내고 서류 상자들을 밖으로 실어 나르는 동안 저택 앞에는 소문을 듣고 몰려든 기자들과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나는 그 광경을 저택 맞은편 골목 어귀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박노인이 그토록 자랑하던 외제차 보닛 위에 국세청의 압류 딱지가 붙는 순간 내 가슴 속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단순히 복수의 성공에서 오는 쾌감이 아니었다. 곰팡이 핀 반지하 방에서 흘렸던 눈물, 박노인의 폭언에 짓밟혔던 나의 존엄성, 그리고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지휘들의 억울함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카타르시스였다. 박노인은 조사관들에 의해 연행되어 나오면서도
끝까지 추태를 부렸다. 이놈들, 내가 다시 돌아오면 너희 다 가만 안 둬. 내가 집이 200채가 넘는 사람이야. 그의 고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강남의 빌딩 숲 사이로 사라졌다. 247채라는 압도적인 숫자는 이제 그를 지켜주는 성벽이 아니라 그가 지불해야 할 천문학적인 세금과 가산세, 그리고 감옥에서의 형량을 결정짓는 무거운 추가 되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지켜보던 세입자들 중 몇몇은 박수를 쳤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평소 박 노인의 위세에 눌려 숨도 크게 못 쉬던 사람들이 이제야 비로소 인간다운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박 노인의 거대한 왕국이 무너지는 소리는 생각보다 요란하지 않았다. 그것은 부패한 고목이 속절없이 쓰러질 때 나는 둔탁하고 서글픈 소리에 가까웠다. 조사국 차량이 박 노인을 싣고 떠나자 저택 앞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 화려한 대리석 외벽에는 이제 국세청 압류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나는 가방을 고쳐 메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이제 시작이었다. 박 노인의 몰락은 단순히 한 개인의 파멸이 아니라 그가 상징하던 탐욕과 부조리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나는 맑게 갠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오늘 밤에는 드디어 곰팡이 냄새 없는 쾌적한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다고. 박 노인, 당신이 말한 세상의 불공평은 이제 당신을 향해 가장 공평한 칼날을 들이밀고 있었다. 폭풍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박 노인의 왕국을 핥히어댔다. 국세청의 조사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폭파 공법처럼 박 노인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247채의 거대한 성벽을 가장 취약한 지점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뉴스에서는 연일 강남판 빌라왕의 몰락이라는 타이틀로 박 노인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흘러나왔다. 수백억 원대의 조세 포탈, 수십 명의 명예 대여자를 동원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그리고 세입자들을 기망에 갈취한 부장이득까지 그가 저질러온 추악한 범죄의 연대기가 낱낱이 공개될 때마다 세상은 경악했고 그를 향한 비난의 화살은 빗발치듯 쏟아졌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박 노인의 자금줄이었다. 국세청은 그의 모든 예금 계좌와 증권 계좌에 동결 조치를 내렸고 그가 차명으로 관리하던 유령법인들의 자산까지 모조리 압류했다. 돈이 돌지 않자 247채라는 거대한 숫자는 이제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 그를 덮쳤다. 각 건물에 걸려있던 막대한 은행 대출 이자가 연체되기 시작했고 금융권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한 이익 상실을 통보하며 경매 절차에 착수했다.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넘어지자 나머지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쓰러져 갔다. 강남, 서초, 송파할 것 없이 박 노인의 이름이 서린 빌라 현관마다 붉은색 압류 통지서와 경매 개시 결정문이 덕지덕지 붙기 시작했다. 박 노인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발악했다. 그는 평소 자신이 형님, 아우하며 관리해 왔다던 고위 공직자들과 유력 인사들에게 수백 통의 전화를 돌렸을 것이다. 하지만 권력의 생리는 차가웠다. 이미 국세청과 검찰의 칼날이 정조준된 상황에서 부패한 임대업자의 뒤를 봐줄 바보는 아무도 없었다. 어제까지 그의 손을 잡으며 술잔을 기울이던 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전화를 피하거나 모르는 사람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가 믿었던 인맥이라는 성벽은 모래성보다 허망하게 씻겨 내려갔고 박 노인은 철저하게 고립된 채 홀로 광야에 버려졌다. 나는 퇴근길마다 박 노인의 건물을 하나씩 둘러보았다. 한때는 위세 당당하게 세입자들을 억누르던 그 대리석 건물들이
이제는 경매 번호가 매겨진 채 처량하게 서 있는 모습은 기묘한 카타르시스를 주었다. 세입자 대책위 단체 채팅방에는 매일같이 승전보가 올라왔다. 박 노인 차가 견인되어 가는 걸 봤어요. 박 노인 사무실 집기들이 전부 압류됐대요. 같은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가 모았던 그 작은 증거들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악인을 집어삼키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고단했던 우리 청춘에 주어진 유일한 보상이었다. 박 노인의 몰락은 경제적인 파멸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법의 심판대 앞에 서야 했다. 조세 포탈 규모가 워낙 컸기에 단순한 벌금형으로는 끝날 사안이 아니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서 그는 인생의 마지막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법은 이제 그의 목을 죄는 가장 단단한 밧줄이 되어 돌아왔다. 247채의 집을 가졌지만 정작 그가 편히 누울 수 있는 공간은 단 한 평 남짓한 독방뿐이라는 사실은 지독한 역설이었다. 추락에는 날개가 없었다. 박 노인은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하기 위해 자신의 보물 1호였던 외제차들과 명품 시계, 심지어 거주하던 초호와 저택까지 공매로 내놓아야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팔아치워도 그가 포탈한 세금과 징벌적 가산세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247채라는 숫자는 이제 그가 갚아야 할 빚의 횟수가 되었고 그는 매 순간마다 자신이 짓밟았던 세입자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고통받아야 했다. 나는 박 노인의 사무실이 있던 건물을 마지막으로 찾았다. 한때 왕국의 심장부라 불리며 비릿한 돈 냄새가 진동하던 그곳은 이제 출입 금지 테이프가 둘러진 채 황량하게 비어 있었다. 벽에 붙어 있던 247채의 지도도 갈갈이 찢겨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나는 그 잔의 위를 뚜벅뚜벅 걸으며 생각했다. 박 노인은 자신이 가진 것이 집이라고 믿었겠지만 사실 그가 가진 것은 남들의 눈물을 담은 항아리였다고. 그리고 그 항아리가 깨지는 순간 그 안에 담긴 슬픔이 독이 되어 그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이제 박 노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명예도 재산도 사람도. 그는 강남의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 가장 비참하게 잊혀가는 존재가 되었다. 나는 그 폐허가 된 사무실을 나오며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곰팡이 핀 반지하 방에서 시작된 나의 반격은 이제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었다. 박 노인의 247채 신화는 그렇게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고 나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은 기분이었다. 내일이면 박 노인과의 마지막 악연을 끊어낼 대면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무너진 그 현장에서 나는 나의 당당한 권리를 선언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10장 길바닥에 나앉은 왕, 그리고 새로운 시작.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에 강남은 무심하리만큼 평온했다. 박 노인의 247채 왕국이 공중분해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몇 달에 불과했다. 화려했던 그의 저택은 경매를 통해 새로운 주인을 찾았고 그가 거느리던 수백 채의 빌라들은 국세청의 압류와 은행의 경매 절차를 밟으며 뿔뿔이 흩어졌다. 나는 그 소란스러운 소용돌이 속에서 성민이와 대책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주택임 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 변제금과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내 소중한 돈을 거의 전액 되찾을 수 있었다.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곰팡이 핀 반지하 방에서 내가 견뎌낸 인내의 결정체였다. 새로 이사할 집을 알아보러 다니던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예전 살던 동네 근처의 지하철역 계단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발견했다. 구부정한 허리때가 타서 번들거리는 낡은 양복 재킷, 그리고 힘없이 바닥을 끄는 낡은 구두. 한때 강남 일대를 호령하며 내 땅이 아닌 곳이 없다고 호통치던 임대왕 박 노인이었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노인은 그저 초점 없는 눈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힘없는 불황자에 불과했다. 그의 손에는 금반지 대신 너덜너덜한 종이박스 몇 장이 들려 있었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아니, 정확히는 세상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는 듯 보였다. 수천억대 자산가에서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로, 그리고 거리의 노숙자로 전락한 그의 모습에서 예전의 그 오만함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가 내뱉던 비릿한 돈 냄새 대신 이제는 씻지 못한 육체의 악취와 패배에 찌든 내가 진동했다. 내가 그의 앞에 멈춰서자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구걸이라도 하듯 손을 내밀려다 멈칫했다. 박 어르신, 기억하시겠어요? 반지하 살던 김 선생입니다. 내 목소리에 노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한참 동안 나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기억의 파편이 맞춰진 듯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내가...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힘이 없었다. 예전처럼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구멍에서는 마른 기침만 터져나왔다. 그는 원망 섞인 눈으로 나를 쏘아보았지만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하게 그를 내려다보았다. 어르신이 그러셨죠. 세상은 불공평한 거라고. 억울하면 집 200채 가져보라고요. 나는 주머니에서 새로 계약한 오피스텔의 열쇠 꾸러미를 꺼내 보여주었다. 247채를 가졌을 때보다 정당하게 번 내 돈으로 얻은 이 작은 방 한 칸이 훨씬 더 따뜻하더라고요. 어르신이 쌓아 올린 건 집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이었으니까 무너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다. 그가 들고 있던 종이박스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다. 247채라는 거대한 숫자가 지워진 자리에는 오로지 추하고 초라한 욕망의 잔해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원망하기엔 그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 나는 가방에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그가 떨어뜨린 박스 위에 놓아주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에게 베푸는 마지막 동정이자 작별 인사였다. 이제 남의 피눈물 섞인 돈 말고 깨끗하게 사세요. 길바닥은 생각보다 더 차가우니까요.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역 계단을 올라왔다. 등 뒤에서 노인의 허망한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역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다. 더 이상 곰팡이 냄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계절이 왔다. 나는 새로 이사할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탔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빌딩 숲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나에게 그것은 동경의 대상도 공포의 대상도 아니었다. 나는 내 힘으로 일구어낼 나의 삶을 사랑하게 되었다. 사회초년생으로서 겪은 이 지독한 성장통은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똑똑히 가르쳐 주었다. 박노인의 247채 신화는 이제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떠도는 실패담이 되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욕심이 과하면 결국 제 발등을 찍는 법이라고.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미소 짓는다. 내가 되찾은 것은 보증금만이 아니었다. 무너졌던 나의 자존감, 그리고 세상을 향한 신뢰를 되찾은 것이다. 버스에서 내려 새로 계약한 집의 문을 열었을 때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곰팡이 대신 향긋한 나무 냄새가 났다. 나는 짐을 정리하며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강남 임대왕의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오늘 나의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 247채의 집보다 소중한 단 한 채의 정직한 보금자리에서 나는 비로소 깊은 잠을 청할 수 있었다. 꿈속에서 나는 더 이상 빗물에 젖은 노트북을 보며 울지 않았다. 나는 활짝 핀 꽃길을 걷고 있었고 그 길의 끝에는 내가 직접 디자인한 멋진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의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나는 오늘에서야 온몸으로 깨달았다.